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앞으로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박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100세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00세 시대 그렇다면은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건강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돈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100세 시대 그만큼 노후 자금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노후 자금의 근간이 되는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의 똑순이 강수미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퇴직연금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2조 원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7조 원 더 성장했습니다. 또 10년 뒤에는 시장이 2배 넘게 커지면서 1,000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적립금을 유형별로도 살펴볼까요? DB형, DC형 적립금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는 1년간 9조 원 넘게, 또 확정기여형 DC는 1년간 12조 원 넘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한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적립금도 4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가입자도 6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형 상품의 가입자 88%가 쏠려있는 현상은 여전한데요. 4월부터는 모든 디폴트 옵션 상품의 명칭도 바뀔 예정입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실물 이전 서비스도 시행되기 시작했죠. 시행 이후로 올해 1월까지 3개월 만에 2조 4천억 원의 자금이 대이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은행에서 증권사로 4천억 원 정도 순유입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100세 시대 노후자금, 고수익 퇴직연금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똑똑한 전략 세워보시죠. 네, 퇴직연금도 이제는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요. 100세 시대 노후 자금을 위한 고수익 퇴직연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장정민 수석연구원, 그리고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2부의 김민경 차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주 스테이지가 화려합니다. 화사하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를 좀 당첨이 되면은 나도 부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두 분은 혹시 로또를 좀 어떻게 구매를 자주 하세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매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로또 요즘에 얼마나 그래요. 하나요?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누구나 할 텐데 두 분이 볼 때 부자의 기준 그리고 부자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하겠지만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실 텐데요. 그러면서 몇백,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 재물이 많아서 넉넉한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둔 이 현금 흐름을 지금의 삶을 노후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참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노후를 좀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분들도 물론이지만 저도 참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여기서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이 노후 생활을 잘 영위를 하려면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좀 돈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로 자금이 필요할지 적정 노후의 어떤 생활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장정민 연구원께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요,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36만 원, 그리고 최소로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월 240만 원 정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같은 통계 결과 같은 것들이 각자의 다 개개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참고할 만한 주목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적정한 노후 생활, 최소의 노후 생활
비가 일반적으로 은퇴 직전의 생활비의 약 70에서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너무 높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은퇴 후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2024년 같은 경우 336만 원, 그리고 2023년은 32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인 기준인 거죠? 그렇죠. 2인 기준이고. 예, 2인 부부 기준이죠. 네. 부부 기준이고 한 네, 사람이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연봉으로 치면 한 4천 정도 되겠네요. 그거는 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네. 그거라고 정확하게 짚기는 조금 애매하죠. 네. 자, 우리 김민경 차장님께 제가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김민경 차장님은 부자가 어떤 의미, 어느 정도 되면 부자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경제적의 풍족을 조금 더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자도 경제적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신적, 시간적, 그다음에 관계적 되게 다방면으로 부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부자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시간까지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물질 플러스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까지 가진 게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부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자, 월 336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돈을 좀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많으면 더 좋겠죠. 뭐 그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이거 방송 보시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 나는 그렇게 안 모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은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될지 우리 장정민 연구원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은퇴 설계를 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은퇴 자산을 정하는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희망하는 은퇴 생활비와 예상되는 이 생활 기간을 바탕으로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는 과정인데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은퇴 준비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연금 자산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심이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연금 자산은 3층 연금 제도로 이루어지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1층이고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2층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이 3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자면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현재 내가 가입한 연금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의 은퇴 준비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경우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앞서 파악했던 은퇴 준비 자산을 이 목표 자산으로 나누어서 준비 지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 준비 지수가 91에서 110% 정도 된다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은퇴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대응 방안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 금액 차가 너무 커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고민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생활비가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지 너무 낮춘 건 아닌지 너무 높은 건 아닌지를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의 경우라면 목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노후 생활을 좀 더 내가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층, 2층, 3층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 기준으로 이제 3층 연금 제도라고 해서 예.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하셔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두시면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퇴직연금이 조금 얇더라도 네. 충분히 노후의 준비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퇴 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일단은 목표를 잘 정하고 그렇죠. 또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자. 이게 이제 골자인데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연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갖고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경 차장님께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여러 가지 다양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두 개의 제도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DC로 운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IMF를 겪으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의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좀 많이 쇠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제활동 기간에 나의 퇴직연금 운용을 잘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노후 자금이 내 퇴직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DC 제도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퇴직금 하면은 내가 몇 년 일하면 얼마 받고 대충 나는 20년 일했으니까 월급 곱하기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DB가 대세였다면 네. 이제는 DC 쪽으로 내가 그걸 또 운영해 갖고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돈이라는 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노후 자금도 아까 뭐 336만 원 그거 이상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제 퇴직연금을 좀 잘 굴려서 우리가 편하게 좀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퇴직연금으로 그렇다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차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DC 가입자이시거나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본인의 운용 수익이 중요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운용을 하는 운용 그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받아가는 자금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정기예금,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B, 환매조건부 RP, 그리고 보험사에서 발행을 하는 GIC 또는 금리 연동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는 펀드나 ETF, 리츠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하락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에도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러한 상품들이 있고요. 근데 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좀 실시간으로 또는 이제 매번 그 변동의 흐름에 맞게 대처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아서 매니저들이 글로벌리 자산을 배분을 해주는 TDF 같은 상품들도 최근에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이걸 누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이나 또 ETF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액을. 뭐 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돼요? 네, 한도가 네. 있는데요. 네. DC형과 IRP 계좌 같은 게 꼭 알아둬야 하는 게 투자 한도입니다. 네. 먼저 주식형 펀드나 ETF,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이 고위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의 70% 한도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네. 반면에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투자 한도 적립금의 70%, 요게 포인트고 비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 다 투자 한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최근에 그 퇴직연금 분위기가 이제 DC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이제 직접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좀 해주셨거든요. 아까 네. 실제로 퇴직연금 시장 트렌드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최근 퇴직연금 시장 트렌드 그리고 현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순이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변화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트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트렌드 첫 번째는요, DC형과 IRP로 자금이 더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형별로 비율을 살펴봤더니 2023년까지 DB형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DC형은 31%, IRP는 13%로 차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연금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추세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DB형이 44%까지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의무 도입이 확산된다면 DC형 연금 성장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트렌드 두 번째는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가입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기금형 제도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 대신해서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방식이고요. 올해 상반기부터는 또 로보 어드바이저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23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한편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모든 디폴트 옵션 상품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저위험은 안정형으로, 고위험은 적극 투자형으로 바뀔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트렌드 세 번째는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해외 ETF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DC형, IRP형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재작년 말에는 49%에서 작년 말에는 55%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상위 5개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많이 담긴 ETF 순위를 살펴봤더니 특히 미국의 주가지수, 회사채, 테크 기업들, 또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 19%, 미국 나스닥 100이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30년 국채 관련 액티브 상품들도 퇴직연금 계좌 5% 정도를 차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퇴직연금 시장의 트렌드 3가지 짚어봤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는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하나 보니까 2023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또 어떤 상품과 또 어떤 금융기관을 골라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23년부터 이제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이 실물 이전 제도는 오히려 DB보다는 DC와 IRP에서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실물 이전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운용하는 계좌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그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가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그 금융기관에서 나타내고 있는 공시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DC나 IRP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용을 하기보다는 가입자분이 직접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회사의 공시 수익률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이제 또는 본인이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운용하고자 하는 방식에 맞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셔서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이야기를 이렇게 금융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잘 골라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가입자가 직접 이렇게 운용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전략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혼자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효과적인 어떤 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장정민 연구원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후반전이 은퇴 준비를 위한 전략으로 이 TIRE 타이어 전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이어요? 네, 타이어. 그 자동차 그 타이어 바퀴.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비슷합니다. 아, 예, 예.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입자가 직접 네. 운용을 해야 되는 DC나 IRP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부터 펀드, ETF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웬만한 투자 경험이 없다면 이 상품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향의 개인들도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기
좋은 이 금융 상품을 4가지 TIRE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4개의 타이어로 사륜 구동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네. 그 TDF, 인컴 펀드, 그리고 리츠, ETF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잘 활용을 해도요.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 한층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전륜구동보다는 사륜구동이 더 힘이 좋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타이어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차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2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타이어의 T는요, TDF입니다. 음.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우리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자산 배분형 펀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이제 그 안정적인 상품의 이제 그 비중이 높아지고 그 정해진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서 그 자산 배분 곡선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요 자산 배분 곡선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그 궤도와 닮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분들께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I는 우리 네. 이제 인컴 펀드의 약자인데요. 인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채권이나 고배당주 또는 리츠 등에 투자를 해서 채권에 투자를 하면 저희가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네.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할 거고 리츠에 투자를 하면 임대료 등의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그쵸.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제 펀드의 이제 그 수익률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배당주 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에 네. 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매 차익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이어에서 이제 앞바퀴 쪽을 받고 뒷바퀴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네. R과 E는 어떤 거예요? 네, 뒷바퀴의 첫 번째, 3번째죠. R인데요. 바로 네. 리츠입니다. 리츠. 네, 리츠는요. 자금을 모아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이 건물주처럼 이 굴리는 상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상 배당 가능 이익이 90% 이상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얻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상황일 때는요. 꽤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이 자본 조달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죠. 4번째로는 E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굴리는 ETF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ETF는 주식처럼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장 펀드이기 때문에 그 가입자들에게 최근에 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 운용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펀드와 주식의 장점이 더해진 ETF를 잘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 그 돈을 찾을 때까지 2,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도 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적극적인 퇴직연금 투자자들에게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라면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레버리지 ETF라든지 인버스 ETF 같은 상품에는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할 수 없는 ETF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은퇴 자산을 많이 불려놨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쓰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방에 그냥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나눠서 받을 건지 여기에 따라서 또 혜택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인출 전략인데 인출 전략을 잘 또 짜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전략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뭐 타이어 나왔으니까 뭐 이번엔 또 뭐 엔진 오일 전략 뭐 이런 거 있나요? 뭐가 있어요, 차장님? 아직까지 엔진오일 전략은 제가 네.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요. 우선 꼭 기억해야 할 인출 전략 5가지가 네. 있다는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일단은 나중에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누어서 수령을 할지가 가장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셔야 하고요. 오. 네, 왜냐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면 그만큼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연금으로 이제 수령을 할 때는 어떤 5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이제 우선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으신 후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30%를 이제 할인해서 내기 때문에 예.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절세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걸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과세 이연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연금 수령 한도 내로 연금을 수령을 할 때에는 예. 연금 소득세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데요. 퇴직금 재원 같은 경우에는 내 퇴직 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고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절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연금 지급 방식을 정하는 건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겠다 하는 정기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과 내가 지금 당장 좀 큰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목돈 인출이 가능한 비정기 연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연금 지급 방식에서 한 5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기간 지정형, 금액 지정형, 기간 금액 지정형, 구간 지정형, 연간 한도 내 수령형 이런 식으로 5가지의 방법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나에게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 인출을 하는 자금 원천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연금을 수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목돈 한 방에 받아서 또 이게 털어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자, 운영 전략, 인출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또 이런 전략들이 참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세워보려면 이것만큼은 꼭 좀 알아둬라 하는 팁을 좀 한 분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민경 차장님. 네. 저희가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 맞아요. 2가지를 반드시 같이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운용에 있어서 4가지, 자산 배분,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인출 전략 이 4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TDF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좀 적절히 조절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내가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TDF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나의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0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중에 인출을 하실 때는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는 저희가 두말할 필요 없죠.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인출 계획은 이제 아까 제가 인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이제 원하는 현금 흐름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이제 인출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강수민 캐스터는 좀 공격적으로 네. 해야 되겠어요. 20대에서. 예. 열심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장정민 연구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전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요. 예. 저는 우선 직접 퇴직연금을 투자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연금 투자 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3가지 갑니다. 네, 첫 번째는 최소 3년 이상의 적립식 투자를 하라입니다. 적립식. 네, 이건 연금 자산뿐만 아니라 보통 여유 자금을 운영하는 데도 해당되는 원칙이기도 한데요.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 회전율이 높아진 만큼 이 수수료나 세금 등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시기나 금액의 분산을 통해서 이 심리적으로도 실패 요인을 제거하고요. 개인의 실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립 투자를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마법의 복리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원칙은요. 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랍니다. 분산 투자. 네,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자산의 변동성인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로 영향을 적게 미치는 자산에 이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DC나 IRP의 경우에는요. 그 결과가 그대로 그 개인의 은퇴 후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 내 자산을 쌓아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의 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요. 이 적립금의 보유 현황과 상품의 성장성 그리고 위험 요소 등을 최소 1년에 한 번쯤은 꼭 살펴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시간은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을 중인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80% 정도는 TDF로 넣어놨습니다. 따로 신경을 안 써도 운용사에서 알아서 계속 운영을 해주는 게 맞죠?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김민경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TD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운용사들이 2017년에 TDF 처음 런칭된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수익률을 잘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방 주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최첨단 보조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보조장치만을 믿고 있지는 못하고 당연히 전방 주시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퇴직연금을 아무리 펀드 매니저들이 잘 운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방 주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금융 지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실 이 노력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 교육 메일이나 이런 거 왔을 때 무시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뭐 겨울이지만 현명한 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좀 잘 이런 것들을 새겨서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제 또래를 한번 대표를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고 하는데요. 월 10만 원으로 노후 자금을 지금부터 모아나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여러 장소에 강의를 나가면 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예, 꾸준하게 종잣돈, 즉 이 시드머니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전략을 또 기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또 543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는요, 내 소득의 50%는 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하라는 거고요. 4는 4개의 계좌로 운용을 하라는 건데요. 금융자산 관리할 때 3개의 저축 계좌와 1개의 생활비 계좌로 관리하는 겁니다. 저축 계좌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종잣돈 계좌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계좌,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앞으로 주택 마련을 위한 목적 자금이 있는 계좌입니다. 마지막으로 3은요. 연금 자산을 최소 연 300만 원을 적립하라라는 건데요.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할 건데요. 지금 여기 질문 주신 분이 월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15만 원만 더 쓰셔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을 개인연금 IRP라든지 연금저축을 통해서 모으신다면은요. 그 연간 300만 원을 목표로 꾸준하게 30년간 꾸준하게 적립을 한다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기본 정기예금이라든지 이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연 7%로 가정을 했을 때 약 3억 원의 노후 자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연간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마법의 복리 효과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는 목돈 마련을 위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신 ISA 계좌도 추천해 드릴 텐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19세 이상이시면 1인 1계좌를 만드실 수 있고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초과 소득에 200만 원까지 그 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9.9%의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세금 절약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만 봤을 뿐인데 노후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 그리고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